부동산 투자는 시대적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왔고 이 시대에는 어떤 부동산 투자 형태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향후 시청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런 특강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본금을 던져서 뭔가 보다 더 나은 것을 건져 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겠지요. 누구나 노력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요? 돈을 은행에다 한번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은행에다 넣었더니 약간의 이자라는 것을 줍니다. 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대신에 수익이 너무 작죠.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항상 낮은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수익성과 안전성의 관계는 꼭 시소놀이와도 같습니다. 안전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안전성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시는 팽창을 하고 강남이 개발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부터가 비로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접돈을 모았던 주부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뛰쳐나옵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최고 키워드, 아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서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분양시장에 몰려듭니다. 그런 딱지들이 거래가 되면서 많은 프리미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IMF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IMF를 기점으로 해서 경매 투자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경매로 인해서 수익률을 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하죠. 뭔가 새로운 투자 형식이 없을까? 2010년대를 들어오면서 NPL이 투자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으로 갖고 있던 것을 빨리빨리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외국 투자기관이 했던 그런 유동화 회사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건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NPL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NPL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연구해서, 그리고 혼자가 안 되면 둘이 안 되면 여러 명이서 하시면 됩니다. 수익성과 안전성을 양손에 높이 들고 함께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전략가 안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희소 게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라는 것은 이런 수익성과 필연적으로 쫓아다니는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수익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는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는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완성된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과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본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직접 지어서 수익률을 높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액션을 더 해서
본인이 그 노력을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적극적인 투자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 데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덜컥맨이 나타나서 A나 B가 돈을 버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신도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함정에 걸려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 적극적인 투자를 우리가 결국은 지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C라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험 요소들을 미꾸라지 같이 잘 피해서 15%의 수익률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NPL이 여기에 만약에 가미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NPL은 경매로 사는 것보다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또한 물건을 선정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경매를 넣었다 뺐다 핸들링 할 수 있는 이 위치라는 것은 또 본인이 그 1순위 채권자라는 것은 경매에 응찰을 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확실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 채권에게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이 회수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거니까 경매로 낙찰되는 금액보다도 아무래도 얼마 정도라도 더 싸게라도 유동화회사에서는 매각하려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도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것은 확실합니다. A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 자본을 6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직접 지은 사람은 4억이었습니다. 경매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을 3억을 들였습니다. NPL을 이용하신다면 그 중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을 적어도 1억 정도는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2억을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방이 10개,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방 10개짜리를 지어가지고 완공을 하고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들어온 돈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본이 2억이 들어갔다 뿐이죠. 그랬을 경우에 22.5%라는 높은 수익률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중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한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일반 건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도 NPL로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NPL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MF 때 골드만삭스나 리먼이나 론스타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구입을 한 다음에 이걸를 경매에 집어넣어 가지고 높은 배당을 받는 그런 형태의 투자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NPL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어부터도 너무 생소한 것이었고 또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았죠.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 외국 투자기관은 물론 다 철수를 했습니다. NPL 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기관은 다 철수를 했지만 2010년도를 넘어오면서 NPL 물건이 갑자기 일반 시장에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건 양이 많아진다는 게 경매에서도 보았듯이 IMF를 거치면서 경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NPL도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다시 IMF가 온 것이냐? 물론 국제적인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은행을 평가를 하는 기준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서는 부실 채권들을 많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을 유동화 회사라는 데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매각을 하고 나면 결손이 나면 결손 처리를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지키는 것이 은행 자체의 신용도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실 채권을 사온 유동화 회사라는 데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는 우리 F&I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은행마다 이러한 물건들을 다량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동화 회사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단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동화 회사도 결국 NPL을 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상태에서 넘기게 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NPL이란 것은 이 용어 자체는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무수익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부실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부실 채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금융기관이 빌려줬을 때 그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걸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은행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경매로 해가지고 C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상당한 고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을 바라본 또 다른 사람은 저 정도 수익으로는 나는 만족을 못하겠다. 뭔가 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NPL이라는 거래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옛날이여를 부르짖던 복여사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등기 전매라든가 아파트 딱지라든가 경매라든가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좋은 수익을 올려왔던 이 복여사께서는 이제 경매에서도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NPL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NPL을 공부해서 과거에 경매 시장에서 얻었던 그런 영광을 다시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물건들을 매각하는 기관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복여사께서는 유동화 회사에 가서 대출 원금이 5억이고 최고 채권액이 6억 8천인 이 부실 채권을 4억 5천에 매입을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약간의 협상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4억 5천에 이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경매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 정보라든가 이 낙찰가율을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이 해당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5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복여사는 생각을 했죠. 내가 4억 5천에 샀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권리는 최고 채권액인 6억 8천이니까 5억 5천에 낙찰이 된다면 5억 5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내가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이 돼서 그로부터 2달 후
이 아파트는 5억 5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변경 신청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복여사에게 통지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배당을 할 테니 배당을 받으러 오시오. 법원에 갔습니다. 5억 5천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약간의 경매 비용이 빠지긴 했지만 거의 5억 5천에 가까운 금액을 배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이 채권을 매입했을 때는 원래 6억 8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4억 5천에 샀던 것입니다. 차익이 1억이 생겼습니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억이라는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억이라는 수익이 생겼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NPL에 투자를 해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관계된 전문 법률 변호사를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여사께서는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4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1억이라는 수익을 올리게 됐는데 이 4억 5천이라는 이 저당권을 인수하는 이 채권을 인수하는 이 과정에서도 대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을 그만큼 적게 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4억 5천에 이 저당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을 별도로 대출을 받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질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3억 혹은 4억 정도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 돈은 약 1억이나 1억 5천 정도만 들여도 불과 몇 달 안에 1억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여사에게도 옛날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더 욕심이 많은 복여사 B가 있었습니다. 이게 4억 5천에 내가 매입을 해서 5억 5천에 낙찰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저걸 사서 다시 팔 수 있다 그러면 저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복여사 B가 나옵니다. 복여사 A가 진행했던 같은 절차로 인해서 유동화 회사에 가서 똑같은 금액 4억 5천을 주고 그 저당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원래 채권 권한은 6억 8천입니다. 일반 시세도 6억입니다. 복여사 B가 경매장에 가서 응찰을 했습니다. 5억 5천 전후에 낙찰이 되니까 응찰하는 금액을 보통 사람들은 5억 4천부터 한 5억 5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을 다른 사람이 씁니다. 복여사 B는 6억 5천의 금액을 써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소위 말하는 낙찰자를 발표를 할 때 낙찰 금액이 6억 5천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저를 내면 뭐하러 경매로 사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여사 B는 그러한 주위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복여사 A와 똑같이 어떤 시점이 되니까
배당을 받으러 법원에 나오라고 합니다. 6억 5천이라는 금액을 써냈지만 복여사 B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는 6억 8천까지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총 권리 금액 중에서도 3천만 원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경매로는 본인이 비록 6억 5천에 샀지만 아예 경쟁자를 무시하고 높은 금액을 써냈던 거죠. 복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억 5천을 주고 등기 이전을 합니다. 물론 5억 5천에 샀을 때보다 아니면 일반 시장에서 6억에 샀을 때보다 6억 5천에 사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취득세 등록세에서는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라는 거는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결국 본인이 이 부동산에 걸려있는 6억 8천이라는 권리를 4억 5천에 사서 입찰을 해서 6억 5천에 산 과정은 추가로 본인의 돈이 더 들어간 거는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넣었다가 잔금 때 배당받을 때 다시 돌려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6억 5천에 산 이 아파트를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 부동산 이 투자를 하는 복여사 B는 결국은 6억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합니다. 6억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 부동산 채권을 매입해서 부동산을 입찰을 해서 결국은 매각할 때까지 총 들어간 비용은 4억 5천만 원 똑같고 매각한 금액만 6억으로 차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여사 A가 MPL이라는 이 거래를 통해서 배당받는 금액에다만 초점을 맞췄을 때 이 복여사 B는 결국 하나의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직접 매입까지 해서 매각하는 시간이 약간 좀 더 걸렸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복여사 B는 A보다도 5천만 원이라도 더 큰 차액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자기 이름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르지 않을까? 5억 5천만 원에 사서 경매를 입찰을 해서 만약에 6억에 팔았다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빨리 매각했다고 생각하면 약 50%의 양도소득세 2,5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큰 수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여사 B가 이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은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이 사람이 구입한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자기가 6억 8천 받을 권리 중에서 6억 5천만 원을 베팅을 한 것뿐입니다. 6억 5천만 원에 사서 자기가 6억에 팔았으니까 5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파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됐지만 서류상으로는 5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팔게 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없습니다. NPL의 투자라는 것은 경매에서 우리가 위험성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명도 부분이라든가 대항력 부분이라든가 유치권, 지상권 뭐 등등의 어떤 위험 요소들을 NPL 거래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덜컥맨을 한번 등장시켜 볼까요?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야, 저 사모님들은 저렇게 NPL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구나. 이 똑똑한 내가 왜 저걸 못하겠냐?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지난번에 경매로 해가지고 그 수많은 위험 요소들에 다 지뢰를 밟아가면서 지나온 덜컹맨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코 그런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MPL을 사도 결국은 경매로 진행을 하니까 MPL을 사가지고 경매를 진행했을 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낙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이 저당권을 산 금액보다 경매가 낙찰되는 금액이 더 낮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덜컹맨은 지난번에 그러한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미꾸라지 전법 말씀드렸죠. 싹 다 피합니다. 명도도 좀 쉬운 거, 유치권도 없는 거, 지상권도 없는 거, 그다음에 예고 등기도 없는 거, 뭐 등등 싹 다 피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당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인수를 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 엄밀하게 따지면 이 복여사 A가 투자한 방법은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의 파생상품의 하나의 그 기법일 뿐이죠. 금융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여사 B가 투자한 것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지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엄밀하게 따지면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덜컹맨은 그러한 그 이전에 경매에서 했던 쓰라린 경험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 해가지고 응찰을 합니다. 저당권을 매입하고 본인이 응찰을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으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내가 산 금액이 4억 5천만 원인데 내가 낙찰받은 금액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억 5천만 원이 다 나한테 올 줄 알았죠?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MPL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MPL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매가 낙찰됐을 때 내 채권의 권리가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먼저 낙찰된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배당표라는 거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라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당신이 낙찰받은 금액이 6억 5천인데 당신한테 돌아갈 금액이 2억밖에 안 되니 4억 5천만 원을 돈을 더 집어넣으시오. 내가 4억 5천만 원을 샀는데 4억 5천을 더 집어넣으면 이거를 8억 5천에 사라는 겁니까? 결국은 덜컹맨은 여기서 큰 또 다른 좌절을 얻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부동산의 길이라는 것은 멀고도 멀고 수많은 지뢰들을 내포하고 있구나. MPL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여사 A라는 사람이 산 거는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2010년대에 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투자 형태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익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유동화 시장의 변화고 돈이 투자할 뭉칫돈이 많이 갈 데가 없으니까 MPL에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돈이 이쪽에 몰리죠. 많은 돈이 몰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경쟁이 그만큼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그만큼 수익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시소에서 내려와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IMF 때는 이 채권의 원금 대비 외국 투자기관이 사가는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한 개의 물건을 기준했을 때 어떤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1억을 빌려줬는데 이 1억을 빌려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최고 채권액이 1억 3천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금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이 1억짜리를 100개를 모으면 100억이 되고 1000개를 모으면 1000억이 됩니다. 외국투자기관에서 자산관리공사한테 가서 이 물건을 1000개를 한꺼번에 모은 금액이 1000억이라고 치면 20%를 넘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저당권을 1000개를 모아서 갖고 오는데 200억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IMF 말기에 가서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2010년도에 와서는 1억짜리 저당권 원금이 있는 1억짜리를 일반 사람들이 살 때는 거의 95% 100%에 가까운 금액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복여사 A가 유동화 회사로부터 산 금액이 그 아파트가에 대출 나간 원금이 5억인데 그걸 90%인 4억 5천에 샀던 겁니다. 과거에 IMF 때는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외국 투자 기관에서는 그걸 4억 5천에 사는 게 아니라 1억이나 1억 5천 정도에 샀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러한 물건들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능력들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권리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유치권, 지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 그러면 거의 평가 자체를 제로로 했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거래된 통계가 하나도 없었을 때 IMF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본 전략가는 실제로 IMF 때 대한민국에서 경매로 낙찰되는 이 경매 낙찰가율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외국 투자기관에 그 자료를 팔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치권이나 지상권 같은 게 있는 어떤 그런 부동산 물건은 경매를 진행을 시켜도 낙찰을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헐값에 가서 제시를 해도 외국 투자기관에서는 쉽게 결정해서 그런 물건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거 아니고 양성채권만 경매로 집어넣어서 배당을 받아도 그들이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물건에까지 굳이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동화 회사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NPL 이 부실채권을 사오는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도 나름대로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이 사온 금액에서 또한 거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같이 싼 가격에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긴 특별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쉬쉬하면서 자기네끼리 갖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수동적인 투자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노력해서 미꾸라지 전법을 쓰던 지뢰 제거반이 되던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는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을 더 깊이 넓게 공부를 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지난 시간과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계곡에 갔더니 반짝반짝
하는 모래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걸 떠서 봤더니 이거는 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걸러서 금만 만약에 내가 채취를 할 수 있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만 이렇게 떠서 금을 분류해낼 수가 없죠. 그거를 분류해낼 수 있는 뭔가의 틀이나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구를 갖추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계돼서도 세상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세상에 다 널려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틀이나 기구를 갖추고 있느냐, 내 스스로가 그 기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큰 기구가 필요하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혼자서 안 되면 둘이서 합쳐서 보다 더 큰 틀을 만듭니다. 또 둘이서 안 되면 여러 명이 모여서 더 큰 틀을 만듭니다. 더 높고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위해서. 실제로 NPL 투자에 있어서는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형태를 한번 짚어봄으로써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라는 소 단위의 지역을 대표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강남의 교보생명, 강남역, 시청. 그럼 우리 시청 그러면 시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시청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강남에 가면 뱅뱅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용어입니다. 뱅뱅 사거리. 뱅뱅 사거리가 왜 뱅뱅 사거리냐면 뱅뱅에서 판매 매장이 구퉁이의 한 구퉁이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뱅뱅이 들어올 시절에는 거기에 다른 부동산이 거의 이름 붙일 만한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뱅뱅 사거리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거기 뱅뱅 사거리 코너에 IMF를 기준한다 그러면 정말 큰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600억 정도를 호가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서 경매로 넘어갑니다.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물론 처리를 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그 물건의 저당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NPL을 인수했다는 얘기죠. 600억 정도 나가는 건물을 IMF라는 어떤 그런 구조 하에서 가격은 폭락을 합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요. 최고 채권액이 600억인데 실채무액은 당시로 봐서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400억 되는 권리를 골드만삭스에서 60억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약 400억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더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더 추가로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외국 투자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저력이라든가 근면성이라든가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IMF의 어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경제성장의 발전을 할 거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요소에 혹은 부동산 투자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런 알찬 기업들을 그 기회에 다 사들입니다. 과연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모든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5, 60억 정도에 구입한 그 건물이 1,000억이 넘는 금액에 결국은 매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울 시내 요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골드만삭스 뿐이겠습니까? 오직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그 엄청난 수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다시 회수를 하고자 노력을 해봤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다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투자의 형태를 가진 것이 NPL 투자의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NPL 투자 물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많이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에 있어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NPL 투자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런 위험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뢰 제거반, 금을 캐기 위한 우리가 어떤 장치, 이 고수익에 따라다니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이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준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은 아직도 산재에 있습니다. 지금은 NPL이 핫 이슈입니다. 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것이 다음 세대를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새로운 투자 형태에 한 발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미개척지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 안전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보를 하자는 뜻입니다. 사실 NPL이라는 것이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NPL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분석을 하는 물건을 접수를 받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업 대상지라든가 혹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분양을 하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접수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문 패널들께서 그 물건들에 대해서 완전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석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러한 물건들을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분양하는 데도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시청자도 분양에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분양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물건을 광고하듯이 좋은 부분만 나열하는 이러한 분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쁜 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다 짚어보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를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물건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검증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동적인 투자를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자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시소에서 내려서 양쪽의 안전성과 높은 수익률을 쥐고 함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가 안록현이었습니다.